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거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지속성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전인적 의료의 지속성 얘기를 했었고, 효율성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의료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의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든지 병원을 이야기를 하든지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치료가 잘 되고 치료 품질과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떠한 의료 서비스가 실제로 의사들을 통해 갖고 제공되는 것, 이런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와서 배우고 그런 거는 의대죠. 의사들이나 이제 의과대학에서 관조를 치료하는 그 방법이고, 실제로 병원이라는 조직, 병원이라는 곳에서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쉽게 해서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고 칩시다. 어떠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다고 쳐요. 한정된 자원이 있어요. 뭐 지금은 거의 하진 않겠지만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옛날에 유행을 했었죠. 게임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할 때 한정된 자원이 있어요. 그걸로 무조건 최고의 그 유닛만 막 뽑을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떻게 돼요? 자원이 한정돼 있으니까 가장 효율적인 것,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것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전략 시뮬레이션 똑같아요. 예. 그게 뭐냐면 효율성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병원에서도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무한여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경영학이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병원을 해서 뭐 이러한 거에 대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돈이 막 나와. 예,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뭐 경영학도 나오는 것이고, 뭐 이런 병원에 관련된 이러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효율성이니 지속성이니 이런 얘기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효율성이라는 거는 병원이 갖고 있는 한정된 자원이 있어요. 그럼 쉽게 하면 돈이에요, 돈. 돈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운영할 수 있는 거. 뭐 돈이 많다면 의사도 많이 고용할 수 있고, 뭐 간호사도 많이 고용할 수 있고, 직원도 많이 고용하고 다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우리가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간호사도 필요한 만큼 쓸 것이고, 직원들도 필요한 만큼 쓰고,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 효율적이라는 단어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떠한 집계에서 좋은 결과, 그게 얼마나 유용하냐, 유효하냐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자원을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잘 쓰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던 무엇을 하던 병원에 취업을 하던 아니면 관련된 IT 기업에 취업을 하던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만든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 그리고 아주 병원에서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안 산단 말이에요, 병원에서. 왜 안 살까 생각해 보면 그 돈 주고 사기 싫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만큼 효율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한정된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얼마나 성능이 그것을 따라주느냐 이런 거하고 다 연계돼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21세기의 사회는 거의 효율성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성능이 정말 정말 좋아요. 그거 갖고 시장이 형성되지는 절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효율성에 바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다. 예. 제가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라는 거는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자원이 한정되어 있구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게임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의료의 그 질, 평가가 있죠. 의료의 질 평가가 있는데 구조적 접근, 그래서 신임제도나 면허제도나 자격증이나 회원증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 해서 의료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서비스냐?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갔는데 이 음식이 질 좋은 음식이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내 기분이 좋았어. 그러면 질 좋은 거예요. 좀 비과학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뭐 재료는 어디 산 재료를 사용하고 뭐 어디서 자란 뭐를 사용하고 뭐 무농약한 거 뭐 그런 식으로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햇선 마크가 붙어 있는 뭐 농협 어디서 인정하는 결국 뭐예요? 신임 제도죠. 믿을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질 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뭐다? 객관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쓰는 약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제약사 걸 쓴다라든지 그 제약사가 화이자야. 들어보지도 못한 제약사야. 그러면은 화이자 걸 쓰는 게 무엇인가 더 질 좋은 약을 쓰는 것 같은 그렇게 믿게 되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신임 제도를 이용을 한다라든지. 두 번째는 뭐 면허 제도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의료질 평가했을 때 전문의가 몇 명이냐, 그쪽을 전문으로 전공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면허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다 금지시켰지만 특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한테만 풀어주는 게 면허제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병원에서 상주하는 전문의가 몇 명이고 그거에 정확하게 맞는 전문의가 몇몇이 있느냐 뭐 이런 걸로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질이 일단은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런 걸 구조적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증이나 회원증 제도 같은 것들도 그렇게 들어가겠죠. 뭐 미국 어디 뭐 외과 의사 무슨 협회 회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화시키고자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과정적 접근법이 있어요. 자,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구조적 접근법이라는 거는 사회 구조에서 만들어낸 어떠한 권위죠. 그것을 이용해서 그 권위가 있는 것은 믿을만 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질이 높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구조적 접근법. 과정적 접근법은 하나의 일련의 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 관련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많이 쓰죠. 구조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실제로 의료 서비스의 질 평가를 할 때는 이 과정적 접근법을 현장에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내부 및 외부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 평가를 하는 요원들을 착출을 해서 한다라든지 아니면 외부 기관에 맡긴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통해서 과정적 접근을 합니다. 자, 의료 이용도 조사,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재방문을 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임상 진료 지침이라 해서 실제로 이러이러한 방식대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대로 진료를 지침을 하고 있는지 하진 않는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리를 한다 그랬을 때 뭐 이런 거예요. 요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었느냐, 손을 씻고 무엇으로 소독을 했느냐, 무엇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매뉴얼에다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아니면 화장실 같은 데 가봐도 화장실 청소에 대한 매뉴얼이 딱 있죠. 휴지는 채워 넣었느냐, 무엇은 몇 시간마다 했느냐, 지침이 있죠.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지침서라 그러는데 똑같아요. 병원에서도 임상진료 지침이라고 해갖고 그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매뉴얼을 잘 지키고 지키지 않느냐를 체크해서 표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수 교육을 한다라든지 다시 실수하지 않게 하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질 관리를 하는 것을 과정적 접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과 측면에서의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구조적인 거, 사회 구조적으로 해갖고 어떠한 권위에 의거해서 하는 방식이라면 두 번째는 과정의 측면에서 그 과정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쉽게 해서 매뉴얼 체크해가면서 평가하는 것. 마지막은 결과 측면이에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고객 만족도 조사라든지 의료 서비스 평가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이 어땠습니까?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만족도 조사를 하려면 과학적 기법에 따라서 이걸 퀘스처널이라 해서 설문이라는데 설문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고객 만족도 조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돈이 덜 들고 그나마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식 그리고 가장 객관적이다 해서 하는 게 설문지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고객 만족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만족부터 매우 만족하지 않음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걸 할 때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연구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설문지도 다 만들어져요. 그것도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이게 유효하냐 그렇지 않느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알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대학원 가갖고 하는 과정이에요. 석박사 과정 때 이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학부생 때는 전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 특히나 지금 뭐 대학 들어오지도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고요. 어쨌든 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설문지다. 그래서 설문지로서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하죠. 그래서 각 그런 거를 하고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각종 질적 수준 평가 자료나 환자 만족도를 공개한다. 자, 여기서 보면 질적 수준의 평가 자료라는 게 등장을 해요. 자, 연구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슨 평가 자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해요. 여기서 말하는 질적 수준 평가 자료와 양적 수준 평가 자료가 있어요. 양과 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보건 통계 시간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자, 통계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양적 수준 평가라는 거는 쉽게 해서 수치화시키는 거예요. 수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만족 5점, 매우 불만족 0점 이런 식으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다든지 매우 만족 7점, 매우 불만족 0점, 아니 1점, 뭐 그래서 7점 척도, 7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러한 방식을 하는 거예요. 0.5점이 아니라 1.5점으로 보통 한다. 1, 2, 3, 4, 5 이렇게요. 아까 리커트 척도 얘기할 때.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숫자로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양적 수준 평가라 그래요. 숫자로 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한눈에 들어오죠. 쭉 해봤었더니만 유효한 범위 내에서 막 예를 들어서 병원 음식에 대한 만족도다. 병원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서 척도가 3.2가 나왔다. 3점이에요. 이건 만족하냐 불만족하냐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럼 척도가 3.2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만약에 간호사들의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간호 서비스 전반에 대한 변수 자체에 대한 평점이 5점 만점에서 4.3이 나왔다. 의료진 중에서 의사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평가가 모의를 해서 2.7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수치는 다른 방식으로도 가공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수치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병원 만족도에 무엇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식으로도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통계를 통해서. 그랬을 때 사람들은 실제로 의사들이 얼마나 친절하냐에 따라서 만족도를 한다라고 그동안은 생각했는데 실제 사람들이 병원에 대해서 가장 큰 만족도를 미치는 거는 병원 밥이었더라. 만약에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돌려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되게 많아요. 그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그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죠. 훨씬 더 어떻게 잡아낼 확률을 놓냐면 객관화시킬 수가 있죠. 데이터 자체를 수치화돼서 나타나니까. 반면에 질적 수준 평가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숫자가 아니라 문자화돼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거를 질적 수준 평가 자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을 때 환자가 어떻더라, 이랬을 때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적 수준 평가나 뭐 양적 수준 평가나 그런 환자 만족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양적 수준 평가 자료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거죠. 자, 의료 서비스 평가 같은 경우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진료 결과 평가 같은 거, 이환율,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에 대한 퍼센티지, 사망률, 그걸 했을 때 평균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사망률이 2.3%인데 우리 병원에서 3.2%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은 결과 측면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합병증 등에 대한 지표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느냐, 적게 나타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진료 결과를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경쟁 병원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완율, 사망률, 합병증이 평균보다 낮더라. 그러면 어때요? 어떠한 불친절하더라도 진료 결과 자체는 평균보다는 좋다라는 의미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요. 뭐 효과적인 방법이냐? 뭐 이게 가장 현재는 효과적이 100% 효과적인 건 없어요. 예.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100% 효과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뭐 머리에다 뭐 뇌파를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눈에다가 그 아이 트래킹 그 측정 기구를 켜서 눈동자가 움직이는 걸 측정 여러 가지 측정 방식이 있지만 실제로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금액에서 적당한 금액에서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방법일까? 그건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 방식을 통해서 결과 측면을 뽑아내더라.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도적 접근 방법이라 해서 구조, 과정, 결과를 통해서 하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했던 세 가지 다 합쳐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보시면 1981년에 대한병원협회에 의한 병원 표준화 심사라는 게 시작을 했어요. 이건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1999년에 적정 진료 관리와 의료 이용 평가 강화라는 것을 했고요.
의료기관 평가 및 의료기관 인증제라는 게 이제 2000년도 들어오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죠. 자, 그래서 뭐 병원 신임 평가 지금은 하진 않아요. 뭐 수련병원 인정, 지금 잠깐만 이거를 뒤에 거 문제구나. 뭐 병원 신임 지금 이거 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갑시다. 의료기관 인증제도에서 이게 바뀌었는데 의료기관 그러니까 지발점은 뭐 병원 그 신임평가 제도였는데 뭐 수련평가 인증제도부터 해서 뭐 118개 병원으로 해서 뭐 병원 신임평가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됐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해요. 200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의료기관에 뭐 관심을 해서, 자, 이거 자체는 뭐냐면 의료기관을 인증하느냐 이 제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막 외우고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요 마크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의료기관 인증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병원 다녀 보시면 버스나 입구에 이런 거 막 붙어 있을 거예요. 인증의료기관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이게 의료기관 원래 시작은 병원 신임평가 의료기관 인증제도였다가 2008년에 의료기관 인증제예요. 도자가 빠졌죠. 인증제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현재는 의료기관 인증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할까 말까 그냥 넘어갈까 했었던 거고, 그냥 앞에 거는 역사가 그렇다는 거고, 현재는 의료기관 인증제 요 금딱지 마크 요걸로 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2010년에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2011년 1월 24일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에 의한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요 의료기관 인증 의료기관 요거는 일반적으로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급에서 하고 있는 인증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의료기관 인증제 같은 경우는 뭐 의료법 제 58조에 뭐 의거해서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더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무엇은 빠져 있죠? 의원급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네. 이 인증제는 이 앞에서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의원은 들어가지 않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인증 신청이 필수로 되어 있고, 왜 자율 신청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은 거의 의무적으로 다 합니다. 왜 근데 일반 병원들은 자율 신청대로 옛날에는 약간 의무였었거든요. 근데 왜 자율로 바꿨을까 이것이? 자, 이거 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 병원 입장에서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 군대는 안 갔다 왔으니까 그 예를 들 수가 없고, 지금하고는 틀리겠죠. 우리는 초등학교 때 저 때는 국민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장학관이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막 학교 청소하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학교. 그게 뭐예요? 무엇인가 평가를 하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순간 내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 할 일을 하면서 또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한 준비를 해요. 이게 굉장히 귀찮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인증 제도였을 때 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인터뷰가 있어요. 실제 연구들이 있는데 꼭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인증 제도 다음번에 하기 전에 나 퇴사할 거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한다. 뭐 이러한 뭐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원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인증이 좀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게 좀 체계화되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작은 병원급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율신청제로 변했고, 하지만 요양병원은 인증 신청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노인들 대상으로 진행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병원이 아니라 그곳엔 거의 24시간 아주 장기 투숙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의무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병원급 의료기관만이다, 요양병원은 인증 신청 필수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율 신청이다, 이 정도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증 기준은 자 보시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원래 이 인증 기준 자체가 과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활동이라든지
뭐 의료기관 조직 인력 관리 및 운영이라든지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 및 성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의료 병원 내에서 갖고 있는 인력이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매뉴얼화 시켜갖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걸 평가했었다면은 지금 인증제가 된 후에는 뭐가 좀 더 많이 이제 뭐가 투입이 되냐면은 뭐 권리와 안전 이런 거 투입되고 가장 중요한 건 환자 만족도라는 게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환자 만족도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환자 만족도라는 게 그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 병원이라는 건 일반 사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 파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환자가 이 환자 만족도에 따라서 병원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무엇인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럼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어떤 좀 약간 퉁명스럽고 친절하지 않은 의사가 있어요. 근데 기똥차게 수술은 잘해. 그래서 아픈 사람들 잘 낫게 해줘.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 대면해 보니까 별로 호감 가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만족도를 낮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의사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겠죠. 그렇다고 실제로 그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좋지 않은 의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만큼 환자들 그런 만족도가 어떤 것이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환자 만족도라면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환자가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진짜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죠. 이것은 환자가 수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요. 전문적 분야죠.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받는 환자가 동일한 어떠한 그 정보라든지 지식적인 측면에서 평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이것을 환자의 만족도에 어떠한 항목을 집어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요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환자의 권리 및 안전으로만 이것을 치부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환자들이 이 병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하지 않고 이런 거에 예민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경쟁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또 있고 그리고 권리장전도 강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 만족도가 중요한 어떠한 하나의 개념으로서 들어가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인증 기준에는 뭐가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에요. 환자의 어떠한 권리와 환자의 안전을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뭐 환자의 권리라는 거는 뭐 정보를 제대로 제공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환자한테 뭐 설명을 잘하고 있느냐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이런 거 없고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활동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의사들이 앞에 얘기했듯이 어떠한 보수 교육을 하고 있느냐? 그 각각의 분야의 전문의들을 상임하는 전문의들을 사용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지표를 측정을 하겠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제공 과정 및 성과,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매뉴얼화 시켜갖고 합리적으로 제공이 되고 성과는 어떻게 나느냐, 이완율은 어떠느냐, 수술 성공률은 어떠냐, 뭐 원내 감염률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기관의 조직 인력 관리 및 운영 같은 경우에 뭐 마취과 전문의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건 내부에서 다 일어나는 거. 근데 여기에 이제는 뭐가 더 들어간다? 환자 만족도라는 게 들어간다. 그래서 환자가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만족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인증 기준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렇다고 환자 만족도가 전부를 다 덮을 만큼 강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기준 조건에 들어갔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기대 효과라는 거는 그러면 이런 인증제를 통하면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환자 안전 수준 제고와 의료의 질 향상 도모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환자의 안전 수준을 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진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의 의무라든지 아니면은 환자가 무엇인가 수술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의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게 들어있고 인터넷을 통한 인증 결과를 공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인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가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됐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가 이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었던 의료 서비스는 굉장히 불평등했죠.
누가 그 지식이 훨씬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사들한테, 의료인들한테 지식이 쏠려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부족한 게 많죠. 알고 싶은데 안 가르쳐줘. 과거에는 말해도 모르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아니면 어려운 의학용어를 사용한다라든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 권리가 강화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명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게 훨씬 더 이걸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의료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강화가 될 것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고 뭐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뭐 이러한 것이 기대되는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요 PPT는 끝났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제도죠. 자, 요거에 관련된 것은 제가 이제 아마 마지막 주 슬라이드에 들어갈 거예요. 약간 보험에 관련된 거하고 심평원 관련된 자료가 들어가 있긴 한데,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제도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죠. 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 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 무슨 얘기냐?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와서 진료가 해서 마음대로 다 해갖고 환자한테 10만 원의 진료비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환자한테 2만 원을 받고 뭐 아니면 3만 원을 받고 4만 원을 받고 6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한테 페이백으로 받아야 된단 말이야. 받으려면은 주세요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환자한테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검사를 해요. 심사를 하고 그러니까 검사를 한 다음에 오케이 통과가 되면 그때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걸 하는 기관이 어디냐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란데요. 이것을 약자로 심평원이라고 씁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요. 심사평가를 하는데 무엇에 대한 심사평가다? 건강보험에 대한 심사평가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당한 적정 진료를 보장을 하고 부적절한 진료병의 발생을 방지를 하고 그리고 적정한 진료 평가를 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환자가 받아야 될 합당한 적정한 진료를 보장을 해야 된다. 환자가 받아야 될 만약에 진료가 뭐 수치로서 10일 10만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이 환자 마음에 안 든다고 7만큼 제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러면은 그 평가할 때 걸려요. 이거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했네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네 이런 식으로 걸린단 말이야. 또는 부적절한 진료 비용의 발생을 방지시킨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약을 뭐 2번만 바르면 1번만 바르면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병원에서 5번을 발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심사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평원에서 보고선 뭐야 1번만 해도 되는데 너는 일반적으로 다 1번 바르는데 5번 발랐어? 그러면 4번에 관련된 건 우리가 돈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서 적정한 진료를 평가. 잘 보세요. 최고의 진료 평가는 적정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 적합하고 맞는 진료를 했느냐. 그럼 과잉 진료는 어떻게 돼요? 깎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잉 진료 막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보험료 많이 까먹는 거 방지하려고 존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적정 진료 평가를 하고 의료의 서비스 질을 뭐 향상시킨다. 뭐 말이 뭐 좋고 붙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그들이 존재하는 거는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합당한 적정 진료, 그래서 적정 진료예요. 쉽게 하면은 적정한 진료 평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 번째 게 심사평가 제도의 목적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심평원이라는 단어 꼭 알아두시고 이 심평원의 심사평가 제도가 무엇인지 이런 거 알아두세요. 제가 그냥 쉬운 예, 재미있는 예 하나만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만 들고 뭐 이제 요 PPT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그 제천인가 대법원 판례에 있었던데 지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제천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그 정형외과 재활치료 그 의원을 운영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거기 사무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직원이 병원에서 이제 병원 봉고차를 몰고 그 제천 지역 그
그 뭐 시골들 있죠. 거기 돌아다니면서 노인들을 태워갖고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무료로 뭘 했느냐? 물리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럼 노인들은 다들 팔다리 허리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와 우리 동네에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사업을 한 후에 한 2년, 3년 하시다가 잡혀갔어요. 뭘 잘못해서 잡혀간 걸까? 뭘 잘못해서 잡혀갔을까요? 사기죄로 잡혀갔어요. 사기죄로. 그분 무료로 다 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자, 무엇이 위법이 됐냐 그러면은 자,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의료라는 거는 의료 광고할 때 살짝 얘기를 했었죠. 뭐가 안 돼요? 광고라든지 어떠한 호객행위가 안 된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네 병고차를 몰고선 노인들을 병원으로 모시고 갔죠. 근데 돈은 안 받았어. 근데 왜 사귈까요? 돈도 안 받았는데. 그럼 병원은 무료로서 치료를 해줬냐? 그러면 괜찮아요. 무료로서 진짜로 완전 무료로 했으면 됐는데 고객이 느끼기엔 무료지만 얼만큼이에요? 고객이 받는 게 만약에 그 환자한테 책정된 진료비가 10만 원이면 환자가 내야 될 돈이 2, 3만 원이에요. 그럼 7만 원은 어디서 받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한 거죠? 본인이 환자가 다 내야 할 금액을 받지 않고 나는 7만 원만 먹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뭐가 돼요? 보험 사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면. 의료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당연히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럼 그 7만 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갈취해가는 거죠. 겉에서 봤을 때는 선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건의료에서는 그거는 사기 행위야, 보험 사기 행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잡아내는 거예요, 심평원에서. 그러니까 심사평가원에서 봤더니만 이상하네, 물리치료 환자가 너무 많네, 그 지역 평균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이러한 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부적절한 진료 비용의 발생을 방지시키기 위해서. 잡아내는 겁니다. 자, 뭐 이러한 예도 있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이제 이번 PPT는 마치고, 다음 PPT는 저희 뭐죠? 병원의 그 인력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